스튜디오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문제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죠? 2월 말에. 네. 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전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말, 이제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4년이죠. 예. 그래서 작년 이제 3주년 때도 갔었고 올해 4주년 맞춰서도 갔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전 협상을 엄청 푸시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영토 싸움이 되다 보니까 더 양쪽 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굉장히 공세를 강화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이제 생산 능력을 좀 상상을 시키다 보니까 드론하고 미사일 섞어 쏘기 공격을 더 작년보다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2박 3일 있었는데 키우에 2박 3일 있었는데 공습 경보가 2번 있었고 실제로 이제 사망자는 없었는데 부상자도 있었고요. 제가 가기 직전에도 대규모 공격이 있어서 여러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푸틴의 목표는 일단 돈바스 지역을 100% 동부인 전략 중인 돈바스 지역 100% 점령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한 90% 정도 점령한 상태였고 쿠르스크도 거의 넘어갔죠. 쿠르스크는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했고 그래서 9월쯤까지 돈바스 지역을 100% 점령하는 게 러시아군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쪽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수급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외신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섞어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중에는 이제 패트리어트가 대표적인데 미국이 이제 지금 중동전 이게 발등에 불이잖아요. 뭐 주한미군에 있는 것까지 지금 차출해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신을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야 이게 드론 요격봉 지원해 줄 테니까 패트리어트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워진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요격 드론하고 바꾸는 게 오히려 좀 이득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니까 요격 드론이. 물론 이제 가성비 더구나 이제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드론 회사도 갔었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요격 드론이 있었습니다. 이 요격 드론이라는 게 직접 이 날아오는 드론에 충돌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제가 간 회사에서 만드는 요격 드론은 최고 시속이 한 300km고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중요한데 가격이 1,5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200만 원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싼 편입니다. 이 정도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죠. 그게 스팅이죠? 네, 스팅이고 제가 본 건 다른 건데 비슷한 요격 드론이 한 대가 아니군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 건 다른 거지만 스팅은 그보다 약간 비싼 형태의 드론을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했던 실전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3D 프린터 아시죠? 3D 프린터가 무려 1,200여 대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요격 드론의 동체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미국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한번 직접 국방부 방사청에서 그런 데 가보고 좀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요격 드론 같은 건 개발이 아직 전무한 상태죠. 이제 국내 업체에서 이제 AI 요격 드론을 개발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노하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대량 생산 체제가 아직까지 안 돼 있죠. 비싼 거죠. 더구나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셨듯이 이란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종전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들어갔는데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종전 협상은 다시 재개되거나 종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하기는 한 6월쯤 잘하면 6월쯤까지 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더 그보다 늦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느낀 거는
잘해야 가을쯤 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연말까지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이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빠르면 가을, 올 가을, 연말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현대전 판도가 드론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네. 말씀드렸던 스탱도 있고. 네.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을 보니까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 드론을 90% 이상 요격했다고 하는데 네. 팩트인가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알려진 거는 이 천궁2 플러스 패트리엇. 그다음에 이제 UAE가 보면 에러우도 갖고 있죠. 예, 이란제 요격 미사일도 있고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스타드도 있고 그 다 뭉뚱그려서 평균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제 보도가 됐고. 네. 예, 근데 제가 그 뒤에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천궁2만을 봤을 때는 96%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걸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언론에 리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내용을 또 그 뒤에 제가 좀 팔로우를 해보니까 3월 초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UAE를 공격한 이제 이란의 미사일도 이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총 161발이 요격이 됐는데 이 탄도 미사일은 천궁2에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같이 요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요격했다고 그러고요. 순항 미사일은 총 8발이 발사가 됐는데 순항 미사일 요격은 다 천궁2가 전담을 했답니다. 근데 8발 다 요격을 했대요. 100%? 그러니까 요거는 100%를 기록한 거죠. 물론 이제 순항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쉬운 점은 있으나 느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실전에서 100% 요격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패트리어트가 지금 이제 패트리어트 또 팩3 중에도 이제 CRI라는 게 있고 가장 최신형이 MSE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RI는 이제 요격 고도가 한 20km 되고 팩3 MSE형은 요격 고도가 30여 km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두 종류가 다 있는데 MSE형은 요격 고도도 높고 명중률도 90% 이상인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발이 얼마냐? 60억이 넘어요. 우리 천궁2는 한 10억, 뭐 20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래서 이 가성비를 따지면 우리 이제 천궁2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우리 패트리어트의 90% 명중률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다 이거죠. 패트리어트가 처음 사용된 게 91년 걸프전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막 90% 이상 높은 거의 100발 100중인 것처럼 포장돼서 알려졌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50% 60%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패트리어트가 계속 실전 투입되면서 성능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90%대의 명중률을 갖게 된 건데 우리 천궁2는 이번에 실전 투입이 처음 아닙니까? 그런데 96% 최소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빠르죠. 30년을 몇 년 따라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행착오 없이 실전에서 보여줬다. 그다음에 가격도 엄청 싸다. 그래서 저는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되지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폴란드에 그 방산 특수가 생겨서 K 방산이 엄청 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동에서 이 대이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스타 무기가 됐듯이 이 천궁2가 이 제2단전, 이 중동전에서 어떤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UAE가 우리 저 천궁2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 급하게 SOS 쳐가지고 그래서 UAE의 이제 C-17 수송기가 우리나라 날아와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뭐 30여 발 정도의 미사일을 싣고 간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궁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개 포대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천궁은 두 가지입니다. 천궁1은 비행기 격추하는 것이 목적인 거고 천궁2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요격 미사일 요격을
이주 드론도 하는 가능하죠? 건데 드론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드론 격추시키기엔 이것도 뭐 가성비가. 10억 넘어가니까 좀 아깝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 한국군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천공투의 그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숫자는 뭐 보안상이니까 말씀드리기 없지만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 특히 UAE나 이런 나라에서는 천공투 좀 빨리 많이 달라 이렇게 이제 이미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수요를 아마 바로 다 맞추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왜?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도 지금 필요하죠. 빨리 이제 네. 도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보낸 게 원래 우리나라 군에 들어와야 될 건데 미리 네. 보낸 거잖아요. 그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럴 그렇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있더라고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뭐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거는 원래 플랜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거와 이제 우리 한국군용이 같이 생산되고 있었을 텐데 과거에 폴란드 수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네.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천궁2가 한 15km 정도 안팎에서 요격하는 거잖아요. 네. 고도. 네. 그 밑에 방공망은 갖춰져 있나요? 우리나라? 아니 이제 적어도는 우리가 이제 기관포의 경우 이제 비오라는 게 있고 네. 30mm 기관포 네. 탑재한 차량인데 거기에 이제 추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같이 탑재한 게 있습니다. 이건 비오 복합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비오 복합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상당히 이번에 중동전을 통해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 뭐 신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류형 장갑차에 그 30mm 기관포를 탑재한 천호라든지 이러한 이제 무기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다층 방어 체계 우리가 이제 거의 개발 끝났습니다만 LSAM이라고 네. 40에서 6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도 고고도죠. 네. 중고고도의 거의 뭐 중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격 미사일까지 이제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층 방어 체계는 구축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 위협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죠. 비오나 비오 복합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가능한가요? 드론.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요격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소위 때려 부시는 거죠. 네. 기관포든 뭐 가깝게는 요즘 이제 샷건도 이제 다시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는 거, 아니면 요격 드론으로 날려서 충돌해서 파괴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 하드킬, 이를 때려 부시는 걸 하드킬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하드킬의 단점은 이 파편이 떨어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부수적인 피해가 있죠. 북한 무인기 들어왔을 때도 요격을 못한 게 그것 때문에 그것도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코브라 공격 헬기, 뭐 아파치, 심지어 F-15K 전투기까지 떴는데도 기관포를 못 쐈어요. 네, 위험한 왜냐하면- 도심지로. 네, 이제 뭐 그게 격추에도 파편 피해가 있고 네, 또 우리가 기관포 쏘면 그렇죠. 포탄이 이제 우리 아파트 그 민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격도 제대로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소프트킬입니다. 소프트킬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밍, 네. 전파 교란 통해서 네. 무력화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다시 부각되는 게 뭐냐? 그물로 잡는 거예요. 그물. 예, 그물로 이렇게 잡으면 물리적인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 실전을 겪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수적인 피해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보기에 촌스러워 보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방법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다시 부각된 방법 중 하나가 그물을 잡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좀 네. 쓰고 있고요. 재밍은 이게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결국은 이 재밍이 안 통하는 뭐 예를 들어 유선, 광섬유, 네, 광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나온 거는 AI 드론입니다. AI 드론은 뭐 여기서 지령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서 네.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교란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창과 방패전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 드론을 잡는 것도 때려잡는 하드킬과 소프트킬을 다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 수단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드론을 때려잡는 하드킬 수단도 우리가 기관포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직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성비 있는 것들 찾아야 되는데 가성비 있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사실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발사 비용이 얼마 안 돼. 1달러. 네. 면 되고 그다음에 순식간에 지금은 이제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비춰야 되지만 네. 출력을 강화하면 잠깐만 비춰도 무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고 또 이제 제일 위협적인 게 이제 군집 드론 몇십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몇백 대 공격해 오면 그건 레이저로 또 기관포나 레이저로도 한계가 있어요. 왜? 네. 하나씩 하는 거는 하세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넓은 비교적 일정 면적을 갖는 지역을 무력화할 수 있는 HPM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우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력화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HPM 무기는 이제 우리는 아직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100kW급, 미국은 80kW급 이 정도라 네, 1.4 한 방 한 방으로 그냥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우리 건 찾아보니까 20kW. 20kW.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최초의 배치다 하고 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 저는 뭐 나름 의미가 있지만 너무 그거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아주 위력이 너무 약합니다. 약하고 그래서 30kW, 50kW 이상급으로 빨리 좀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강한 위력을 갖는 아이언빔이라고 그러죠. 또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계속 좀 출력을 강화해가면서 이제 하는 이제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좀 빠져나오고 있는 경우가 상황이잖아요.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사일 재고 소진이 한반도나 대만의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게 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약화될 그러니까 만한가요? 지금 보니까 우선 우려되는 게 패트리어트 및 사드 미사일이 이제 사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차출될 경우인데요. 패트리어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궁2하고 사실은 겹치는 부분 많이 겹칩니다. 우리가 천궁2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이제 빠지는 부분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패트리어트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설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원래 총 64기가 이제 있었는데 작년에도 중동 사태 때 언론에 2개 포대 정도가 차출되어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좀 많았어요. 3개 포대 정도가 나갔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몇 개 포대가 나갈지 모르겠으나 얼마만큼 많은 양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단시간 내 뭐 적은 수량이 빠져나간다면 저는 이제 그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공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사드는 이제 한 개 포대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드의 그 커버리지 그러니까 요격 범위를 갖는 무기 체계는 우리나라에 한국군은 없어요. 그래서 사드가 빠져나가면 패트리어트보다는 공백이 훨씬 클 겁니다. 사드는 또 레이더가 광역 레이더다 보니까 그 사드 레이더도 이제 최대 한 1000km 정도 보는 거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사드가 빠져나간다면 그거는 이제 패트리어트보다는 큰 공백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려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주한미 육군의 에이티큐스라는 이제 300km 하골에 300km짜리 미사일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이제 지원 나갈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 비슷한 이제 션무2가 이제 비슷한 션무2A가 사거리 300km짜리 미사일인데 우리도 탄도 미사일 수량을 계속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공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에이테크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빼가겠다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저는 뭐 아는 바는 없고요. 에이테크스도 수량이 꽤 많이 배치돼 있어요, 주한미군에. 제가 알기로 몇백 발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미군이 빼갈지 많은 약을 빼간다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안보 공백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아마 공개는 안 될 겁니다. 그 지원한 거 빼간 거를 확인하더라도 확인해서 수량이나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안보 공백이 크지 않도록 한미 간에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시작 때 우크라이나 다녀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북한 포로 2명 못 만나보셨죠? 예, 맞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출발할 때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제가 OK 사인을 받고 갔어요. 만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때 그래서 대통령실에 건의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출발할 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막판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저울질하다가 OK 승인을 해줘서 만났는데 올해는 끝까지 안 해줘가지고 안타깝죠 못 만났습니다. 왜 승인을 안 해줬을까요? 그거는 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요. 확인은 다만 추정만 가능하죠.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거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한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좀 성의 표시를 좀 해달라. 뭐 이제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러시아를 자극하기 싫었거나 종전 협상 중이니까. 또 이제 반대로 그 말씀하신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포로교환 하고 있어요. 20여 차례 했는데 얼마 전부터 러시아가 그 포로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 2명의 이름을 계속 포함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쯤부터? 그거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혹시 생각에 계속 포로를 교환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0명, 7,000명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 인원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을 지금 뭐 전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사실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송환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4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한국 전쟁 우리 6.25 전쟁이 3년 1개월간 있어요. 맞습니다. 6.25 전쟁보다 훨씬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처음에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몇 주 못 버틸 거라고 많이 예상했는데 하여튼 우크라이나가 정말 정신력으로 죽기 살기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부가 기대한 그 지원해 줬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쳤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데려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거기 뭐 자기 아들이 가 있거나 남편이 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를 들어 북한군 포로 1명을 러시아에 하면 뭐 5명, 10명을 우크라이나 포로를 돌려주겠다 하면 우리 사람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죠. 후자를 당연히 선택하는 그쪽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파병 사실에 증거도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김정은이 보면 우크라이나 파병할 때 처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이 그 북한이 파병 사실 공식 인정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파병에서 많은 사상자가 날 텐데 그렇죠. 그게 북한에 알려지면 체제 불안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쉬쉬할 거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했죠. 아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하는 행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막 공개적으로 몇 명 죽었다. 그래서 인적사항 다 사진 붙여놓고 김정은이 영화시키고 유족들 안고 끌어안고 울고 무슨 추모하는 기념관도 크게 만들고 김정은이 거기 몇 번 가서 직접 그 뭡니까 지게차 운전하면서 식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극진한 나름 이제 정성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자기 체제 결속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는 결국 김정은이 그만큼 우크라이나 파병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간다? 김정은 심정이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면은 구길 것 같은데요.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고 아마 이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열받을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는 꼭 되돌려달라고 요청을 빼내달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그 포로 2명을 돌려받아서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둘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쉽게 그렇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형당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북한군 포로 중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100% 가겠다, 한 분은 반반이었는데 100% 오겠다고 하신 분도 본인이 이제 북한 갈 때 어떤 상황일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 대해서 화제가 된 MBC PD 수첩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인식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한국 아니면 제3국이라도 이 두 분들을 좀 모셔올 수 있도록 데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이 데려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한 거지 않습니까? 자국 국민을. 그렇게 규정하고 우리한테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을까요?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납치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또 우리 이제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모셔온 건데 북한 입장에서야 이제 그런 식으로 온갖 뭐 선전을 할 수 있겠죠. 거짓 선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뭐 고강도 도발을 한다?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더구나 대규모 고강도 도발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그러한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력 자원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탄만 해도 전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포탄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이란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추정한 거는 지금까지 무려 1,500만 발의 포탄을 1,500만 발이요? 예, 우크라이나에 보낸 걸로 판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포탄이 그 정도가 안 될 텐데 1,500만에 몇백만 발 수준이죠. 그리고 북한도 아무리 저기해도 그 정도를 갖고 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그 정보 당국에서 판단한 거는 항구에 실린 컨테이너 숫자, 항구에 실려서 러시아가 한 컨테이너 숫자를 기준으로 컨테이너에 폭탄이 꽉꽉 찼을 경우를 곱하기해서 전제해서 한 겁니다. 너무 많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파악한 숫자는 710만 발입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숫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 정도 빼냈으면 전면전은 일단은 생각을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위협하는 장사정포도 한 1,000여 명 중에 240문을 우크라이나전에 지원한 걸로 이렇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면적인 대규모 고강도 도발은 힘들 것이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부족한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또 받쳐주지가 않죠. 북한이. 그러니까 군수공장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전례 없이 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생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 정도 역량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 기간 걸리겠네요. 1,500말, 뭐 710만 발 채우려면. 네. 아니, 이미 갔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간 걸 채우려면 그렇죠. 이제 상당 부분은 아마 재고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품으로 교체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탄약은 일정 시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재고 정리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발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명중률도 낮고 불발탄수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시 그 북한군 포로 2명 얘기로 돌아가서 러시아가 이들의 송환을 콕 집어서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사진을 공개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가서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뭐 소속, 뭐 출생지, 가족관계 이런 걸 노출시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특정이 됐기 때문에 콕 집어서 요청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건 사실에 부합합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언론 뭐 저도 가서 인터뷰하고 저는 물론 이제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계속 내버렸습니다만 사실은 맨 처음 공개한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맞습니다. 사진도 공개하고. 사진도 공개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중요했잖아요. 북한군 파병 사실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군 파병이 더구나 대규모였고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이어서 처음에 반신반의 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2명이 포로를 잡았으니까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불가피했던 그런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얼굴 공개하고 북한군 병사라는 걸 확인해 준 거는 중각과는 다르게 우리 언론들이 뭐 정찰총국 소속이다, 어디 소속이다, 뭐 평양 출신이다 이걸 공개했잖아요. 이거는 좀 섣부른 행동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그 부분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족이 어떤 사람이다. 가족들이 이 친구가 구체 어느 부대 소속 누구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가족은 누구다 하고 북한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만드는 게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래서 가족들까지 파악이 돼서 어떤 불행을 한 상황이 생겼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유럽 아랍권의 유력 언론에서도 인터뷰로 와서 그 부분 질문을 해서 답변을 좀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국제 적집자사라든지 인권기구에서는 우리 외교부도 그러지 이제 최대한 로우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포로 얘기도 하지 말고 뭐 인적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개인의 신상 공개되는 건 저도 반대고 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 문제 제기는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야 된다는 게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알려줘야 되고요. 국제사회에도 인식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게 국제적인 압박 또 우리 정부나 이쪽에서 압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국제사회에 관심을 환기시켜서 국제사회 여론 이런 이쪽의 압박 그것도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명이 송환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러시아로 라고 답변을 했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한 얘기겠죠. 뭐 국제사회 압박이나 눈초리나 그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쉽게 보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조현 장관님도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개 안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다녀온 다음에 그게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제2당 소속 외통의 위원님이 그걸 뭐 따져 물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간에 하여튼 우크라이나가 그런 식의 입장을
정했다면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아마 최소한 러시아로 보내는 데 대한 부담감은 더 커졌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막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그렇다고 한국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이렇게 물어봐도 우크라이나의 의회의 인권위원한테 물어봐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야, 이거 러시아 송환되면 이제 북한 가면 이제 정말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다. 이거 인도적인 측면에서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공감한대요. 근데 그렇다고 한국으로 보내는 부분은 자기 개런티 못한다. 뭐 그건 맞는 얘기죠. 사실 정부 당국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종전 이후에나 어떻게 결정이 되겠네요. 처우가. 그러니까 이게 송환 문제가 결국은 휴전 뭐 협정이든 뭐든 휴전이 종전이나 엄밀하게 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돼가지고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우크라이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빠르면 이번 연말 그쯤에 가을이나 올 수도 있겠네요. 종전협상이나 휴전협상이 이루어지면. 알겠습니다. 그 시간상 미국하고 이란전 다시 한번 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겠다고 했어요. 매우 빨리 끝낼 것이라고. 그 얘기는 폭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란이 이렇게랑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혁명 수비대도 건재하고 민병대도 있고 지상군 투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거의 자살 꼴이 되지 않을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미국이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특히 아프가니스탄전은 미국이 정말 재앙 수준의 철수를 한 이제 그런 굴욕을 겪었는데 이란은 이라크보다도 인구도 많고 크고 그런 군사력도 아직까지 특히 이제 재래식 지상 군사력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봅니다. 그러면 지상군 투입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담수화 시설 공격하고 또 이란은 바레인이었나요? 담수화 시설 또 공격했고 이란은 또 사우디 아람코도 공격했고 정유 시설이요.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중동 국가들이 나서서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확전 우려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레드라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동전에서의 레드라인은 석유 시설, 석유 저장 시설, 그 다음에 담수화 시설이 거의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지금 거기다 이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테헤란에 저유 시설을 때려가지고 미국도 뭐 상당히 경악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전에 대한 우려, 견제 심리는 아직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뭐 지난번에 우리가 4차 중동전, 73년까지 4차 중동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른바 5차 중동전까지 확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닥 높지는 않은 것으로 하다고 보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다가 상선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정유시설, 담수화시설 계속 공격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참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지상군을 도구 병원하는 대규모 전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4차 중동전까지는 대규모 지상전을 수반했습니다. 그리고 5차 중동전도 만약에 그 정도 부르려면 지상군까지 투입되는 그런 형태의 이 전쟁이
됐을 때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지상군이 동원되는 그런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다만 미사일 드론이 서로 오가는 이러한 이제 충돌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있죠. 미국도 한번 발을 들였으면 네. 빼야 될 때를 찾아야 될 텐데 네. 지금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도가 충족돼야지 발을 뺄 수 그러니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오래 끌수록 마이너스겠죠. 네. 그러니까,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좀 명분 있는 퇴로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이제 공군력, 해군력은 상당히 타격을 받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이나 드론도 이제 타격을 받은 건 맞는데 지상군 전력이 살아 있고 그리고 워낙 지하시설이 많아요 이란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숫자는 줄었지만 간헐적으로 미사일 드론 공격을 또 보복 공격을 이란이 이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하게 야 전쟁 끝났다고 빨리 선언하고 싶은데 그 뒤에도 이란이 보복 공격을 계속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혼자 끝낸 그게 이제 또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타이밍과 방식을 두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리 하메네이를 처음에 폭사시킨 것 자체가 좀 오판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아마 거기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그 입장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두로 체포 작전에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무됐을 가능성. 네. 또 하나 지금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가 있었고 무려 3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날 줄 알았던 거 아닐까요? 6.25 전쟁 때 이제 북한 김일성이 이제 오판한 게 전쟁 일으키면 남로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금방 적화 통일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하메네이 제거하고 때렸을 때 이른바 이제 반정부 세력들이 좀 봉길이 비슷한 것을 할 것으로 내심 또 기대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수렁에 빠진 것 같으니까 뭐 쿠르드족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저도 이제 그 자이툰 부대 파병됐을 때 거기 이제 쿠르드족 그 지역인데 가까운 지역인데 이 쿠르드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배신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시리아에서도 아이시스 그걸 지원했는데 결국 배신당했죠.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은 믿을 게 산밖에 없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픈 상처를 가진 민족인데 이번에도 아마 그걸 알기 때문에 쿠르드족도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것도 이제 그 여러 나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그다음 튀르키예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또 이제 나라별로도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해지더라고요.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늪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